안녕하세요. 대구한의대학교 강유찬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의료기기 임상시험의 각 단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의료기기 임상시험의 수행 단계가 여러 가지로 분류될 수 있는데 그 각 단계마다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절차를 짚어가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료기기 임상시험의 실시 부분입니다. 의료기기 임상시험의 진행 과정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임상시험 전과 임상시험 중 그리고 임상시험 종류로 나눌 수 있는데요. 임상시험 실시 전 내용사항을 보시면 실시기간 및 시험 책임자 선정이 이루어져야 하고요. 임상시험 계획서를 작성해야 되고 정례기록서 작성, 연구자 모임, 그리고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승인을 받아야 되고 또 임상시험 기관과 계약을 하셔야 합니다. 또한 예산을 미리 선정을 하셔야 되고 피험자에 대한 동의서 내용도 미리 작성하시고 동의서도 받으셔야 합니다. 시험자 자료도 준비를 하셔야 하며 IRB 승인과 함께 기본 문서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임상시험 진행 중 과정입니다. 임상시험이 진행 중에 있을 때에는 임상시험용 의료기기를 배송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동의서를 취득하셔야 되고 피험자들이 직접 자필 서명한 동의서를 취득하셔야 되고 연구자료 수집도 하시고 연구비 지급을 하셔야 됩니다. 또한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문서 관리를 잘 해두셔야 합니다. 그리고 연구자와 임상시험자 모두 개시 모임을 시작하셔야 되고 대상자, 즉 피험자 대상자에 대한 등록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임상시험용 의료기기를 관리하셔야 되고 의료자에 대한 모니터링도 실시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임상시험 종료부입니다. 모든 임상시험, 의료기기를 개발을 하고 임상시험이 다 끝난 뒤에는 정례기록서를 작성해서 완료를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셔야 되고 연구비 정산 및 종료를 하시고 부목허가 신청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문서를 잘 보관하셔야 되는데 이 문서는 보관 기간이 달라집니다. 뒤에 가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자료 처리 및 통계 분석을 하고 임상시험용 의료기기를 처리를 하셔야 되고 또 마지막으로 어디트 즉 점검을 실시하고 실사 인스펙션에 대한 준비와 참여를 하셔야 합니다. 자, 실시기간 즉 임상시험 실시기간 및 연구자 선정의 중요성입니다. 신뢰성 있는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서 그리고 빠르고 효율적인 연구의 진행 관련 규정에 대한 준수가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의료기기 임상시험 관리 기준에 따른 규정을 꼭 준수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임상시험 실시기간을 선정할 때 고려사항입니다. 임상시험 실시기간 지정 여부를 확인하셔야 하는데 이 부분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임상시험 실시기간에 대한 정보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을 선정을 하시면 되고요. 적절한 임상연구의 건수를 확보를 하고 적절한 시설 그리고 신속한 임상시험 착수 임상연구 경험과 또 합리적인 비용이 아울러 준비되어야 합니다. 비용 부분은 임상시험 계획할 때부터 비용을 처음부터 산정을 해두시는 게 편리합니다. 그리고 신속한 피험자 등록이 고려할 사항입니다. 연구자 선정 시 고려 사항입니다. 시험 책임자 부분인데요. 이 시험 책임자는 아무래도 관련 분야에 전문성이 있어야 되고 열정과 책임감 그리고 협조가 잘 이루어져야 하며 충분한 교육과 경험을 갖추고 있어야 되고 또 임상연구에 대한 높은 관심과 연구에 대한 적절한 시간 할애 그리고 경험 있는 연구팀을 구성할 수 있는 그러한 시험 책임자를 선정을 해야 합니다. 또한 연구간호사라고 하는 특히 이제 CRC에 해당되는 부분인데 이 연구간호사 역시 경험과 관심, 열정 그리고 아무래도 피험자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대하다 보니 효율적인 의사소통이나 진정인 자세 그리고 지식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자, 제일 머리 아픈 부분이 바로 이 연구비 부분인데요. 연구비 선정 원칙입니다.
연구비 선정 원칙의 내용에 보시면 연구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을 실비로 의뢰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자, 의뢰자는 우리가 용어 정의에서 다 배우셨습니다. 대부분 의료기기 제조 업체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연구비 산정은 연구계획 단계에서부터 고려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연구비 산정 기준은 실시기간마다 차이가 있으므로 이 기간별 차이를 잘 고려하셔야 하는데, A 병원과 예를 들어서 임상시험을 하는 데 있어서 A 병원과 B 병원이 각각 요구하는 비용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주요 비용 예시를 보시면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전체 연구비의 30%를 넘어서지 못하도록 이렇게 상한선을 두고 있습니다. 또 직접비 역시 검사비라든지 환자에 대한 어떤 보상비, 비험자에 대한 교통비나 식대 등을 처리할 수 있고요. 자, 이 간접비 부분인데요. 간접비는 10%에서 20% 내외로 할 수 있는데 병원마다 다르다라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A 병원은 간접비를 10% 떼는데 B 병원은 25%를 떼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기간 전체에 적용하는 기간 비용 또한 무시 못하기 때문에 사전에 계획을 잘 세우셔야 되고, 임상시험에 하나에 발생하는 모든 간접비들이 연구비 내에 포함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자, 그리고 사전 검토 사항인데요. 임상시험 계획서, 임상시험에 대한 어떤 난이도라든지 아니면 임상 목적, 임상 단계, 이 임상 단계가 초기냐 마지막이냐에 따른 어떤 탐색 임상시험이냐 아니면 확증이냐에 따라서 파일럿이냐 피보털이냐 나눌 수도 있고요. 그리고 임상시험에 대한 종류, 연구자 중심이냐 아니면 의뢰자 중심이냐에 따라서 사전검토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단위 또는 다기간 연구냐라는 부분인데, 앞서 우리가 배웠듯이 임상시험을 단일 기간에서 할 것이냐 한 기간, 이 부분은 대부분 탐색 임상시험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다기간 연구는 여러 기간입니다. 보통 2개 이상, 3개나 5개의 의료기관에 걸쳐서 임상시험을 할 경우에 사전검토가 이루어져야 하고, 목표 피험자 수는 기간별 배정수입니다. 기간별 배정수 같은 경우에는 다기간 연구를 할 경우에는 각 기간별로 피험자를 몇 명씩 배분할 거냐라는 부분인데, 이 부분도 미리 사전검토를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피험자 방문 횟수 및 절차입니다. 이 임상시험에 참여하는 피험자가 임상시험 실시 기간에 몇 번을 갈 거냐라는 부분이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사전검토에 모두 포함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전체 연구기간 및 추적 관찰 기간도 고려를 하셔야 되는데, 임상시험이 단기간이 끝나면 관계가 없지만 이 임상시험이 몇 회를 걸쳐서 여러 기간 갈 경우에는 물가 상승도 고려하셔야 하고, 피험자 선정이나 재배 기준도 사전검토에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스크리닝의 난이도 또는 피험자의 중도 탈락률도 고려하셔야 하고, 질환의 위중도 및 연구기기의 특성도 잘 파악하셔야 합니다. 중도 탈락률을 고려해야 되는 이유가 결국은 임상시험이 끝나고 나면 통계 처리를 해야 되는데, 이 중도 탈락률이 통계에 미치는 영향이 있기 때문에 이거 역시 사전검토 사항의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연구비 산정의 핵심 결정 요소입니다. 자, 연구비 산정의 핵심 결정 요소는 목표 피험자 수입니다. 자, 임상시험에 참여하는 피험자 수를 얼마로 할 것이냐, 그래서 시험군과 대조군 그리고 탈락률을 고려해서 산출할 필요가 있는데, 통상 탈락률은 10%에서 20%를 보시는 게 편리합니다. 그리고 임상시험 실시 기간, 이 최초 등록 피험자의 최초 방문부터 최종 등록 피험자의 최종 방문 기간까지 총 소요 기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 피험자 모집 기간도 피험자 모집의 난이도에 따라 고려하셔야 됩니다. 이 피험자 임상시험이 어떤 희귀질환이다. 그러면 이 희귀질환을 앓고 있는 피험자를 구하기가 상대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 기간을 길게 보시는 게 맞고요. 주요 검사 비용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고가의 검사 비용에 해당되는 MRI 비용이나 이런 것들도 연구비 산정할 때 핵심적인 결정 요인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임상시험 관련 문서 개발입니다. 자, 임상시험과 관련된 문서가 상당히 많은데 문서 관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제일 먼저 임상시험 계획서, 그리고 피험자 동의서. 이 피험자 동의서 작성할 때는 세 가지 요소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피험자가 임상시험에 대한 어떤 정보나 이해, 그리고 자발성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정례기록서, 그리고 임상 자료집, 그리고 임상시험 기본 문서에 대한 부분들이 미리 사전에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임상시험 계획서는 우리가 앞서도 한번 살펴봤는데요. 이 임상시험 계획서가 임상시험의 청사진이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임상시험에 올바르게 진행될 수 있는 모든 정보가 포함되어 있어야 하고, 임상시험 계획서를 제대로 작성하기 위해서는 어떤 의학적인 지식을 갖춘 전문가와 함께, 그리고 통계학자와 함께 팀을 이루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탐색시 임상시험과 같은 파일럿 스터디의 임상시험 계획서는 확증 연구보다 좀 더 엄격하고 자세한 데 비해서 비교적 유연성은 가지고 있는 게 탐색시험입니다. 임상시험 계획서는 각국의 규정에 따라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들이 있을 수 있으므로 국가별로 임상시험 계획서를 제출을 할 때 사전 인허가를 받을 때 이 부분이 들어가기 때문에 각국에서 요구하는 사항은 사전에 미리 조사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 정례기록서입니다. 우리가 흔히 줄여서 CRF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Case Report Form입니다. 이 정례기록서 양이 상당히 많은 양을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정례기록서는 양질의 데이터를 수집하는데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가능한 많이 표준화하고 또 모듈화하는 것이 관리하기에도 좋습니다. 그리고 음량이나 줄맞춤, 페이지, 그리고 한 페이지당 필드 수 이런 것들도 너무 많게 하기보다는 간략하게 이렇게 하시는 게 오류를 줄일 수 있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또한 정례기록서를 디자인할 때 시험자와 코디네이터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고 사용자가 편리해야 됩니다. 사용자가 편리하게끔 정례기록서를 간단하게 만드시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남은 정례기록서 몇 건을 버리는 것이 중간에 추가 질문하는 것보다 비용 면에서 유리하다. 중간에 바꿔버리게 되면 처음부터 다 다시 바꿔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등록할 피험자 수의 20에서 25% 정도 더 미리 준비해 두시는 게 좋고요. 다른 연구에서 경험한 좋은 심플하면서도 좋은 디자인과 나쁜 디자인의 정례기록서를 제작자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려주어서 정례기록서 개선에 도움을 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 정례기록서는 우수한 품질의 정례기록서를 제작하는데 필요한 사항들이 있는데, 정례기록서의 표준화입니다. 즉 모듈화, 정례화 시킨다라는 것인데요. 머릿결에 대한 정보, 그리고 시험기기, 내상질환과 같은 특정 정보를 미리 모듈화 시키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피험자에게 항상 수집하는 정보, 즉 어떤 인과학적 정보나 실험실 검사 정보라든지 의학적 검사 정보에 대한 것도 포함이 되어 있으면 좋습니다. 또한 다양한 질환에서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검사, ECG라든지 아니면 혈액 테스트, 혈액 검사라든지 이러한 검사에 대한 부분들도 모듈화 시키는 것이 좋고요. 기본 정보들을 항목별로 묶어 놔서 일종의 카탈로그를 만들어 두었다가 새로운 임상시험이 개입되면 카탈로그를 확인한 다음에 사용하면 편리합니다. 그리고 익숙한 표준 용어를 사용하시는 것이 편리합니다. 정례기록서의 형태를 종이로 할 것인지 전산문서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사전에 미리 결정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모두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아직 대부분의 임상시험에서는 종이로 된 정례기록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수입되는 데이터의 88%가 아직도 종이 양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정례기록서도 인허가를 받기 위해서 필히 제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양은 방대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종이 양식에 대해 또한 많은 개념과 이론은 전사 양식에도 동시에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피험자 동의서입니다. 이 동의서는 임상시험을 윤리적으로 실시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입니다. 그래서 임상시험 계획서에 규정된 모든 검사와 처치, 피험자가 관여하게 되는 모든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고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피험자가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15세 정도의 어떤 지적 수준으로 보고 알기 쉽게 쓰는 것이 중요하고요. 관련 규정 및 법규에서 요구하는 모든 사항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적절한 동의서 작성을 위해서 포함되어야 될 항목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임상시험은 연구 목적으로 수행된다. 그러한 사실, 그리고 임상시험의 목적, 임상시험에 사용되는 의료기기에 대한 정보, 그리고 시험과 대조군 내에 무작위 배정될 확률, 피험자가 어디에 포함될지 모른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간헐적인 시술을 포함하여 임상시험에서 피험자가 받게 될 각종 검사나 절차에 대한 부분, 피험자가 준수해야 될 사항, 그리고 검증되지 않은 임상시험의 실험적인 측면이나 피험자, 예를 들어서 임산부를 대상으로 할 때는 태아나 수유부를 대상으로 할 경우에는 영유아를 포함한다든지 이러한 피험자에게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어떤 위험이나 불편에 대한 부분들도 모두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기대되는 이익이나 피험자에게 기대되는 이익이 없을 경우 해당 사실이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 피험자가 선택할 수 있는 다른 치료 방법이나 종류 및 이러한 치료의 잠재적 위험과 이익에 대한 사항, 그리고 임상시험과 관련된 손상이 발생되었을 경우 어떤 보상을 할 것이고 어떤 치료를 할 것인가, 그리고 피험자가 임상시험에 참여함으로써 받게 될 어떤 금전적인 보상이 있는 경우 예상 금액이나 그 금액이 임상시험 참여의 정도나 기간에 따라 조정될 것이다 라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임상시험에 참여함으로써 피험자에게 발생이 예상되는 어떤 비용에 대한 부분들도 피험자 동의서에 포함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피험자의 임상시험 참여 여부 결정이 자발적인 것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하고요. 피험자가 원래 받을 수 있는 이익에 대한 손실이 없어도 임상시험에 참여를 거부하거나 또는 임상시험 도중 언제라도 중도 탈락, 중간에 못하겠다 이러한 포기를 할 수 있다는 사실이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 모니터 요원이나 점검을 실시하는 자, 심사위원회 및 시작처장이 피험자의 비밀 보장을 침해하지 않고 관련 규정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임상시험의 실시 절차와 자료의 신뢰성을 검증하기 위해 피험자의 업무 기록을 직접 열람할 수 있다는 사실과 동의서 서식에 서명함으로써 피험자 또는 대리인이 이러한 자료를 직접 열람을 할 수 있다는 것을 허용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피험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기록은 비밀로 보장될 것이며 임상시험의 결과가 출판될 경우 피험자의 신원은 철저하게 비밀로 유지된다라는 사실, 그리고 피험자의 임상시험 지속 참여 의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어떤 새로운 정보가 수집되면 즉시에 피험자 또는 대리인에게 사실을 알릴 것이라는 것, 그리고 임상시험과 피험자의 권익에 관해 추가적인 정보를 얻고자 하거나 임상시험과 관련이 있는 손상이 발생할 경우 접촉을 해야 되는 사람, 그리고 임상시험 도중 피험자의 임상시험 참여가 중지되는 경우, 이 경우에 해당되는 어떤 사유, 그리고 피험자의 임상시험 예상 참여 기간, 그리고 임상시험에 참여하는 대략의 어떤 피험자 수, 피험자 동의서에 포함이 되어야 합니다. 자, 그리고 임상시험 수행 단계입니다. 의료기기 임상시험 수행 단계에 있어서는 제일 먼저 개시 모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연구사와 피험자 모두 참여하는 개시 모임이 있어야 되고요. 서민 동의를 취득해야 되고 스크린 및 피험자 등록 과정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임상시험용 의료기기를 관리해야 하며 근거문서와 정례기록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에 대한
임상시험 과정에 모니터링도 있어야 하며 임상시험에 대한 어떤 이상 사례가 발생하게 되면 보고를 하셔야 합니다. 이상 사례의 중대성에 대한 보고 절차입니다. 만약에 의료기기와 관련한 임상시험 도중에 이상 반응이 발생했을 경우, 예를 들면 피험자가 사망했다거나 아니면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한 경우, 또는 임상시험 도중에 입원이 필요하거나 또는 입원 기간을 연장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그리고 영구적이거나 중대한 장애 및 기능 저하를 가져온 경우, 그리고 태아에게 기형 또는 이상이 발생한 경우나 의학적으로 중요한 상이 발생하는 이러한 어떤 이상 반응이 발생했을 때 중대성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나누어질 수가 있습니다. 중대하지 않은 이상 반응은 그냥 CRF로 보고를 하시면 끝입니다. 하지만 중대성이 있는 어떤 중대한 이상 반응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시험자의 경우에는 SOP에 따라서 IRB에다가 보고를 하셔야 되고요. 시험자는 또 의뢰자에게, 즉 의료기기를 개발한 의료기기 회사에도 24시간 내에 보고를 하게 되고, 이 의뢰자는 다시 식품의약품안전처에다가 보고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전부 예상하지 못한 어떤 중대한 이상 의료기기 반응에 해당되기 때문에 잘 명심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종료 방문 확인사항입니다. 이제 모든 임상시험이 끝났을 때입니다. 자, 시험 준수를 했는지 안 했는지, 그리고 시험 종료 보고서를 확인해야 되는데, 이 시험 종료 보고서는 IRB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정례 기록서가 CRF가 상당히 많을 건데요. 이러한 정례 기록서, 질의서라든지 이러한 정례 기록서를 확인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근거 자료라든지 문서 보관을 제대로 하고 있느냐, 그리고 시험자 파일은 잘 가지고 있느냐, 그리고 연구자 면담은 잘 이루어지고 있느냐, 그리고 임상용 의료기기가 재고를 남아있느냐, 예를 들어서 임상시험을 100명을 했는데 임상시험용 의료기기가 200개다. 그러면 100개가 남게 되거든요. 이러한 어떤 재고 수량이나 입출고 관련 서류도 확인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연구비 정상과 이상 사례에 대한 모든 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점검 및 실태 조사입니다. 모니터링은 임상시험 과정 중간에 하는 게 모니터링이고요. 이 모니터링은 의료기기 회사, 즉 의뢰자에 의해서 실시하는 겁니다. 하지만 점검과 실태 조사는 임상시험이 종료된 이후에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점검 내용을 보면 임상시험에서 수집된 자료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해당 임상시험이 계획서, 그리고 의뢰자의 어떤 SOP, 그리고 임상시험 관리 기준이나 관련 규정에 따라서 수행되고 있는지를 의뢰자 등이 체계적이고 독립적으로 실시하는 조사, 점검을 준비해야 되고요. 그리고 실태조사도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이 실태조사는 시험자라든지 의뢰자가 아니라 시약처장입니다. 시약처장이 임상시험 관리 기준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임상시험이 실시되었는지를 확인할 목적으로 시험기관이나 의뢰자 혹은 임상시험 수탁기관 등의 어떤 모든 시설이나 문서, 기록 등을 현장에서 공식적으로 조사하는 행위가 실태조사입니다. 이러한 실태조사도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임상시험이 끝났을 때에 임상시험과 관련된 모든 문서를 보관을 하셔야 하는데, 이 보관하는 기간을 구분을 하셔야 합니다. 제조허가, 수입허가 또는 그 변경허가를 위한 임상시험 관련 자료라면 허가일로부터 3년간 보관을 하셔야 되고요. 이 외에 임상시험과 관련된 자료는 임상시험이 끝난 날, 즉 종료된 날로부터 3년간 보관을 해야 되는 게 차이가 있기 때문에 임상시험을 준비하시는 어떤 의료기관이나 아니면 의료기기 회사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이 두 가지를 잘 구분해서 보관을 하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임상시험을 시행할 때의 각 단계별 절차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사실은 더 세부적인 내용들이 존재를 합니다. 실제 임상시험을 해보면 동의서 받는 것도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리고,
임상시험하는 기간도 상당히 길기 때문에 처음 계획서를 작성하실 때 기간을 철저하게 세분화시켜 가지고 임상시험에 임하시는 게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지금까지 임상시험과 관련된 강의를 들으셨는데요. 좀 딱딱한 면도 있고 규정이나 뭐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는 우리가 꼭 지켜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준비를 잘 하셔서 임상시험에 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청해 주셔서